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친부와 내연녀 모친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가운데 사망 원인 그리고 내연녀 가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박상용 전 평택경찰서 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초기에는 아이가 스스로 나와서 실종 가능성이 무게를 있었다면 현재는 범죄에 의해서 실종되었을 것에 무게좀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는 보낸다 보니까 말만 하면 애기 그냥 뭐 친해지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그렇게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5살 고준희 양이 오늘 새벽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준희 양이 죽은 이유, 그러니까 숨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아직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쨌든 친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내가 숨진 준이를 군산 야산에 버렸다. 준이가 숨지면 생모와의 이혼 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이를 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시신 유기만 한 거냐 아니면 뭐 학대나 살해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예. 그 친부가 나는 시신을 유기만 했다. 예.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의 쟁점은 뭐냐면은 과연 준희 양의 사망 원인이 뭐냐? 또 이 아버지가 4월 16일이라고 했어요. 예. 정말 4월 16일이 맞느냐?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인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가 지금 그 버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준이가 숨지면은 딸이 숨지면은 생모와의 이혼 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였다. 아니 준이가 숨지면은 예. 이혼 소송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고 양육비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 진술 자체부터가 좀 둘러댄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둘러댄 것보다 너무 석연치가 않아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4월 16일 날 자기가 봤을 때 벌써 숨져 있었다. 이 자체부터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준이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니까 상당히 좀 시신이 부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좀 이 시신이 미라화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현장 예. 경찰들이 일단 시신을 강보에 쌓인 시신을 일단 검사한 결과 생각보다는 부패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주로 백골화가 되는 진행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미라 형태라고 해서 이제 수분이 상당히 빠져나간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국가수에서 일단 현재 부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걸로 추정을 해 보면. 실제로 바로 예를 들어서 그 준희 양이 사망했을 때 매장을 했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미 사망을 해서 다른 특별한 그 매장하기 전에 다른 조치를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화학제 약품이라든지 어떤 수분을 빼는 작업들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망의 동기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황급히 사망을 해서 매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부패 상황이어야 되는데 예. 여론도 지났고 예. 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이 현재 어떤 그냥 육안으로 본 결과에 따르면 만약에 그 전에 사망을 했다라면 미리 예를 들어서 일단 준희 양이 지금 최후로 발견된 상황은 3월 30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매장한 날짜는 4월 16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이미 숨진 것은 4월 26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튿날 야산에 이제 안 매장했다. 그러니까 4월 27일 날 매장했다. 이렇게 그렇죠. 날짜를 좀 정확히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 중간에 혹시나 이런 사망을 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지금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사망을 했을 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검이 얘기로는 지금 사체가 너무 부패해 있어가지고 부검이 얘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부검이 얘기는 예. 그래서 정확한 사망 일시를 추정할 수가 밝힐 수가 없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패해 있으니까 이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뼈에 어떤 골절 흔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학대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걸 부인해 버리면은 이게 기소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친부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경찰이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살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8개월 정도 묻혀 있던 시신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을 찾는 게 보통 좀 힘든 정도의 시기인가요? 사체가 너무 예. 부패해 있으면은 예. 어떤 지금 의원님 얘기했다시피 뭐 약이 독성분이 나오거나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이 뼈의 흔적이라든가 그거 외에는 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경찰이 이 아버지가 범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한 게 혈흔입니다. 예. 그 혈흔의 흔적이 뭔가 이거 나오겠죠. 예, 혈흔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경찰이 발표한 그 수사 결과부터 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준희 양이 살해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죽은 뒤로 했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살해됐을 가능성 얼마 정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치사 아니면 학대치사. 사체유기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 이 정도로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시신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알몸 상태였어요? 저희가 그 시신 수습 과정에서 어떤 훼손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시신을 제가 본 상태는 보자기로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아기가 평상시 가지고 놀던 인형이 있었습니다. 안매장입니까? 유기입니까? 약간의 매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한 30cm 정도의 어떤 구덩이를 팠기 때문에 매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관 지금 긴급 체포를 하셨나요? 동거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임의동행 신병을 확보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긴급 체포는 아니. 예, 아닙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건 경찰도 이제 확실히 그렇게 의심을 네, 하는 것 그렇죠. 같고요. 지금 학대치사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과장 이야기하듯이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숨져서 그냥 유기했는 것 이상 예를 들어 학대였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준희 양이 지난 2월에 3월달에 병원에서 이제 머리가 다쳐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희 양의 내연녀가 데리고 온 6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준희 양과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다는 것이죠. 예. 처음에 신고할 때 둘이 상당히 다툼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유출을 해보면 상황이 준희 양과 지금 그 한 살 많은 남자아이와 어떤 그 갈등 관계가 상당히 심각했다라 보면 예. 그럼 내연녀 입장에서 보면 일단 자기 애를 싸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친부 같은 경우는 자주 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친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거의 이 핸드폰에 애기 사진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건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난감 같은 거. 예. 거기에 상당히 빠져서 준희 양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중고 매장에다 그런 걸 올려서 팔기도 하고 예. 전혀 준희 양에 대해서는 어떤 애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처음에 있던 이런 갈등 관계를 해서 준희 양이 상당히 어떤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 충분히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원영이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기들의 어떤 그 유기치사 사건을 보면 예. 주로 계모들의 학대에 의한 여러 가지 갈등에서 비롯된 게 많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경찰도 그런 점을 가지고 놓고 일단 수사를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찰 발표에서 유기치사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예. 유기치사라는 얘기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친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준이는 입에서 토삼을 쏟은 상태로 숨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맡겼다고 했어요. 그 내연녀의 어머니한테. 예.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잠을 자던 준이의 기도가 음식물에 막힌 채 방치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5살 아이입니다. 예. 5살 아이가 음식물에 막힌 채 기도가 막혔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토사물을 쏟은 상태로 숨져 있었다. 예. 자, 그걸 숨져 있었다 않으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병원 진료를 부탁한다고
내연녀의 어머니가 막혔다. 그래서 이 경찰 발표가 이것으로 봐가지고 이 시점에서 치료를 제대로 못해 방임했다. 그래서 유기치사는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준이는 차디찬 땅 속에 있었고요. 구덩이를 팠는데 30cm 정도, 그러니까 깊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정황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급했죠. 급했다. 그런데 문제는 예. 뭐냐면은 이 준이 양인 게 전주입니다. 왜 군산으로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뭔가 군산에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잘 안 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무섭기도 했었고 급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리고 주의를 두리번 예. 그랬을 겁니다. 옆에 인형을 놓은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가 예. 그 상태에서 있을 때 인형을 안고 잤을 겁니다. 안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인형을 놓고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또 인형만 있은 채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예. 의심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건 추측입니다. 일단 이제 여기 이 군산이라는 데가 이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저 준이 형 아버지의 예. 일단 선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지역이었고 사실 이 지역을 지금 그 외할머니, 그러니까 내연녀의 어머니죠. 둘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부분에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러면 외할머니가 같이 갔는가? 예를 들어 예. 매장을 하는데 예. 상당히 이게 어떤 범죄의 어떤 중요한 것인데 두 사람이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이걸 사건을 밝혀낸 이유에 보면 두 사람의 핸드폰에 저 거리를,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한 흔적들을 예. 기지국을 추적하니까 그게 덜미가 잡힌 그렇죠. 거죠. 그래서 두 사람들이 동시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동시에 전화기가 꺼진 상태를 보고 예. 추궁을 해서 이제 밝혀낸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엄마가 가지 않고 내연녀가 가지 않고 엄마가 직접 갔을까라는 문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딸이 어떤 문제를 저질러서 그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 예. 어머니가 대신 갔을 수도 있다. 예. 또 하나는 이 인형을 갖다 넣은 행위 자체를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뭔가 밝혀주게 했을 때 우리는 아기가 죽어서 그냥 곱게 매장을 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기가 평소에 가지고 놀던 인형을 집어넣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요. 그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맞췄고 그렇죠. 생일날 또 예를 들어서 생일잔치를 한다라고 등등 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이것도 상당히 계획적인 게 아닌가라는 예. 좀 의심이 듭니다.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연녀의 폭행 가능성은 없을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애가 2월과 3월에 사실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유기를 하게 된 경위가 사실은 그 폭력과 연관됐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치사 가능성 내지는 치사에서 살인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친부에 의한 그런 또 계모도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지금 친부와 계모와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그 DNA가 모두 검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지금 친부의 진술은 완전히 지금 거짓말이다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애가 사망한 시점이 어쩌면 그 내연녀와 함께 있던 그 시간대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숨을 거둔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친부를 불러다가 처리만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네. 내연녀 폭행 가능성을 짚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단서 중에서 혈흔을 봐야 된다. 거기서 내연녀 DNA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 혈흔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이게 좀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친부의 아파트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예. 그 혈흔이 언제 생기고 어떠한 혈흔이었냐, 그리고 이게 살아있을 때 혈흔이었냐, 사망했을 때 혈흔이었냐. 그래서 이 혈흔에 대해서는 이 혈흔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걸 의미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혈흔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그 이수정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학대 가능성, 친모의 학대 가능성, 이것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원래 학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몸의 흔적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체는 많이 부패돼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안 다녔다. 그럼 병원에 안 다녔다는 것은 일종의 방임행인데 예. 그것이 과연 학대로
기소에 연관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추궁을 해서 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내연녀 아들과의 이제 준이 양과의 갈등 그런 얘기도 그렇죠. 해주셨는데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가 난 적도 있다. 이런 또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내연녀가 처음에 신고할 때 예. 이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경찰서에 그 지구대에 와서 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내라 그러면서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쇼적인 그런 측면이 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준이 양과 그 자기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건의 단서라는 게 사실 첫 진술에서 굉장히 찾아낼 수 있는 게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어떤 발단 자체가 보면 사실 준이 양이 처음에 이제 자기 그 원래 친오빠들하고 두 명이 있는데 이 오빠가 떨어져서 이제 이 집에만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갑생선 그 어떤 증상도 예. 있었고 조금의 발달장애 증상도 예.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와서 적응을 상당히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살 위에 있는 남자와 아이와 사이에서도 사실 좋지는 않았겠죠. 예.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 갈등을 상당히 일으켰을 가능성.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내연녀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네 애들을 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2, 3월에 머리에 상처가 났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혈흔이 왜 같이 발견됐는지. 왜냐하면 한 사람의 혈흔이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예. 문제는 그 친부와 이 내연녀와 준이 양의 그 혈흔이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이 세 사람 간에 있어서 다툼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예.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예. 것 같습니다. 혈흔으로 뭘 더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이 혈흔이 예. 어떠한 혈흔이냐, 이제 살아있을 때 혈흔이었냐, 예. 사망했을 때 뭐 사체를 유기할 때 어떤 혈흔이었냐, 또 혈흔이라는 게 뭐 폭행에 의해서 한 혈흔이었냐, 이 혈흔이 얘기해주는 흔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혈흔 분석은 혈흔 전문 분석가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에 의해서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좀 알아낼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혈흔이라는 게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발견된 혈흔이 어떤 패턴인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저는 이 준이 양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유치원에서 있다가 데리러 갔습니다. 평택 원영이 사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이집에 있다가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데리고 난 후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전에 아동 학대 사건이나 아동 실종 사건이 났을 때 뭐 했습니까? 정부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있다가 집에 데려간 경우에는 예. 한번 확인을 해본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됐으면은 준이 양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 준이 양은 차디찬 땅속에 묻혔는데 지난 8개월 동안 소름 끼칠 만한 실종극까지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진부의 진술을 토대로 11월 16일 그 진술을 처음에는 존중했습니다. 생부의 진술, 행동, 또 여러 가지 진술의 모순점, 이런 부분들에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실종 아동의 생일이 7월 22일입니다. 아동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했다는 정황은 나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동거녀의 모 지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이동을 그 동거녀의 모가 여러 생일과 관련된 미역국 등등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동거녀의 지인과 또한 지인, 자녀들과 함께 그 저녁 식사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준이 양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60만 원 내지 7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의 어떤 생필품이라든지 의류 등 이런 것 또한 장난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열해 놓았기 때문에 아이가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땅에 묻은 딸의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서 이웃에 돌렸다.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역할극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철저하게 어떤 준이 양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일단 세 명이 함께 공모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양육비 보내는 걸 계속 보냈다는 거든지, 그다음에 이제 친부가 회사에 다니면서 오늘 애기하고 놀아줘야 돼서 빨리 회사에 가야겠다. 술을 좀 안 먹고 가야 되겠다. 계속 주변에다가 자기 그 준이 양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생일날 생일 잔치를 하고 미역국을 주변에 돌렸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전화기를 나중에 보면 전화기를 함께 다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보면
상당히 준이 양의 어떤 죽음의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쭉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갖춰졌을 때, 이게 왜냐하면 영원히 묻히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준이 양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면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이 상황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모가 뭐 준이가 어디 갔는지 찾았다든지, 뭔가 어떤 외부적으로 뭔가 준이 양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인이 어떤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화기도 다 없애고 그다음에 이런 알리바이가 다 됐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요즘에 이 IT가 워낙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지금 드러난 게 보면 결국 이 핸드폰의 추적장 그 때문에 예. 결국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경찰에서 처음에 나중에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예. 집안에 다 살펴보니까 준이 양의 DNA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기록을 했더라면 뭐 문도 열고 예. 뭐 이빨도 닦고 했을 텐데 예. 어디 있는지 아무 데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그때 경찰이 아, 준이 양은 여기에 살지 않았다. 예. 그걸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인들은 뭔가 숨기려고 했지만 실제 모든 흔적들은 없애지는 못하는 예.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름 끼치는 역할극을 내연녀의 어머니까지 동참해서 철저하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연녀의 어머니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 내연녀의 어머니 언제 신고를 했죠? 12월 달에 신고했어요. 신고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20일 전에 예. 11월 18일경에 애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가 있었거든요. 그럼 신고할 때 우리가 통상 보면은 신고한 시점에 애가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예. 20일 전에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바로 이제 경찰에서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은 이 내연녀의 어머니가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완벽하게 그 전까지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준이 양의 아버지하고 서로 짰는데 예.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신고 하나로 의심을 받게 됐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럼 경찰은 진작부터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하지 않았나. 예. 그런데 이게 가족 수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랬거든요. 이 아버지 거짓말 탐지기 하니까 안 했어요. 그 준이 양의 외할머니라는 분, 예. 내연녀의 어머니 최면 수사하자니까 안 했습니다. 왜 나를 갖다가 그 범죄자 취급하느냐. 그래서 헛바퀴 돈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족 수사가 의심을 하면서도 참 어려운 수사가 예. 가족 수사입니다. 예. 네. 그래도 지금 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가지는 아닌데 내연녀를 처음부터 공략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헤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할 때도 보면 왜 신고를 20일 뒤에나 했을까라는 예.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뭘 해서든지 간에 우리 애를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에서 그럼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최면 수사라든지 검찰에서 요구를 하면 웬만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혹시 모르는 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할머니라는 내연녀 엄마라는 분은 절대 못하겠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부와 두 사람은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반응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온 모양이에요. 예.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보면 일단 왜냐하면 또 처음에 저는 경찰이 먼저 예를 들어서 처음과 같이 아동복지법을 일단 입건을 하고 예.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빨리 했더라면 준이 양의 흔적을 좀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처음에 뭐 1000명 동원해서 외부에만 계속 뒤지다가 하는 그런 시간 자체가 좀 너무 끄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저희들이 의문 제기했던 그런 부분대로 좀 빨리 수사를 전환했더라면 예. 좀 더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말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준이 양의 정말 억울한 죽음입니다. 왜 준이 양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가야 했는지 그 원인, 반드시 범인을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 저격수가 여의도로 돌아오는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BBK의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망한 정치인이 제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복권을 미루지 말 것을 간절히 구소합니다. 6,44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 복권하였습니다. 어쩌면 좋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우리 당에서는 비난 논평을 내겠지만은 나는 정봉주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내가 BBK 대책위원회 할 때 정봉주한테 몇 번 연락을 전화를 했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발표하지 마라. 욕을 지르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었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봉주하고 아주 친합니다. 네, 봉도사가 여의도 회군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분들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는 뭐 아까 법무장관도 예. 얘기를 했는데 2007년에 17대 대선 사건 때문에 사실은 좀 징역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선거법 위반인데 그때 당시 선거사범 중에 유일하게 배제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거사범들은 대체적으로 다 복권이 됐는데 예. 정봉주 전 의원만 복권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고려 사항이었고 예. 두 번째는 이번에 사면에서 정치인들 중에 돈 문제 연관된 분들 예를 들면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됐지만 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형을 다 살았고요. 형을 살고 나온 지 5년 이상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복권을 해도 될 만큼의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법무부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BBK나 다스 문제가 다시 수사선상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형을 살게 된 것도 바로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해서 명예훼손으로 사실은 1년 동안 징역을 살았는데 예. 이 문제가 사실 아직도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그런 주장이 일정 부분 예. 의혹의 하나의 어떤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역대 정권마다 특별 사면 하면은 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게 마련인데요. 박상민 변호사님, 특별 사면, 특별 복권 이건 어떤 사람들이 보통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생계형 명분이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이 사면은 특별 사면은 특정한 형벌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특히 이제 생계형 사면이 경우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예. 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이 죄형 받은 게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중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히 징역 1년형 선고받은 다음에 5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면보다는 이분은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으로 봐서는 이제 정치에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또 이제 MB 수사가 한창일 때 MB 저격수가 이렇게 복권을 받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다른 분들 말고 이제 정봉주 전 의원만 그 사면을 이제 복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전체로 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은 그렇게 무리한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사실 1년 만기를 다 채웠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벌금형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피선거를 박탈되지만 예. 이게 징역형 같은 경우는 10년이 이제 피선거를 박탈되는 그런 예. 상황이고 사실 그 안에 사실 선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일단 본인이 피선거를 박탈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현재 어떤 검찰에서 이제 BBK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와 연관시켜서 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법무부에서 이제 그걸 뭐 겨냥해서 사면해주지 않았겠죠. 예. 뭐 이런 사면해줄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이 BBK와 다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추동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제일 관심 있는 건 여의도로 돌아올까 요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사실 여의도로 돌아갈 마음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저랑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예. 다만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본인은 방송을 더 재밌어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계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방송 정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엔터테이너가 폴리테이너가 돼야 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보면 다른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국회보다는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지방선거 쪽에도 무게를 두지 않을까 지방선거 예, 쪽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재미있는 정치인이 살아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싶다. 정봉주 콘텐츠를 갖고 내가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폴리테이노 1호 정봉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는 이제 정치 나가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선을 그었는데 저희 YTN 플러스에 출연한 상황에서도 여의도로 복귀할 거냐라는 질문에 좀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가 비어 있으니까 노원병이죠. 거기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국회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예, 국회가 그때 이제 제가 초선하고 지금도 우리 지역구 가면 하도 TV에 나오니까 아직도 현역 의원인 줄 알아요. 그럼 4선 했거든요. 4선 했는데 뭐 하려고 더 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한 정치는 이제 다른 후배들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가면 동기들이 4선이에요. 그 1, 2년 지나면 또 동기들이 5선이야.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제 충분히 초선하면서 한 5선 정도 활약을 했으니 국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복권해도 정치할 생각 없다. 아니, 타이틀 되네. 국회로 돌아갈 생각 없다. 국회로 들어갈 생각 없다. 정치는 국회의원만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예? 방송 정치도 있고. 지자체도 있어. 지자체 선거 언제 있어요? 복권 전의 인터뷰고요. 네. 저런 말 잘 안 믿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예. 정치인들 일단 게 결국 이제 권력이 눈앞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초선만 하셨기 때문에 저래요. 왜냐하면 재선 3선 하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초선은 이제 얼떨결에 하다가 재선되면 조금은 이제 정말 국회의원이 뭔가 이런 좀 맛을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뭐 어떤 그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방송 물론 폴리테이너도 좋지만 실제로 이제 정치를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 손으로 뭔가 만들고 싶어하는 법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논평을 해봤자 법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를 돼야지만이 법도 만들 수 있고 제도 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좀 유혹이 있고 지금 사실 뭐 물론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사실은 좀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원병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거든요. 특히 이제 옛날에 노원갑에 출마를 했다가 해서 이제 거기서 초선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전체를 보면 노원 쪽 지역이고 뭐 상황 자체도 보면 여권에서 충분히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황이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아마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의원님은 돌아온다의 한 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천심사위원장을 할 것 같아요. 공천심사위원장이요? 그렇죠. 공천심사위원장이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권한이 말까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분이 얘기한 장관.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장관까지 지금 다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노원병 출마설이 가장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면서 그제가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요구는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어쨌든 이제 뭐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지금 거론되는 분 이준석 최고위원인데 그분하고 이제 만약에 대중성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를 당에서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차적으로는 국회의원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제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만약에 요구가 있다고 하면 본인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 심지어 아까 우리가 영상 봤지만 홍준표 대표는 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국민적 정서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 저렇게 각을 세우는 것은 그리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진짜 친할까요? 뭐 홍준표 대표가 사실 뭐 이렇게 야당 의원들하고 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친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에서는 뭐 논평을 내겠지만 나는 좋아한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 사면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해왔거든.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됐던 여러 가지 뭐 세월호라든지 사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한상균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만큼 상당히 좀 전체적인 여론을 막 고려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이번 사면은 일단 좀 민생 사면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연말에 홍 대표가 극장가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를 본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를 보러 가실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날 뭐 하세요? 뭐 하고 보내세요? 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철비 보러 갈 거예요. 내가 그걸
우리 그 비서실장께서 강철비를 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남북관계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라고. 1987은 안 보세요? 아, 그런 영화도 있나? 1987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겪었던 세월이야. 시간 나면 내가 그것도 나중에 안 보고, 그건 나중에 강철비 보라고 하는 게 우리 비서실장님이 꼭 가서 보라고 하니까 30일, 31일 양일 중에 한 번은 강철비 보라고. 네, 강철비 보고 오신 이현종 의원님 네.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홍준표 대표도 뭐 꼭 보라 그런다 그래서 본다 그러고요. 네. 안희정 지사도 상당히 좀 호응하는 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이게 보수 진보 양쪽에서 다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강철비라는 영화가 이제 우리의 현재 안보 상황을 그대로 다룬 영화거든요. 북한 핵과 북한 급변 사태, 그거에 대한 우리 쪽의 대응, 또 미국의 대응,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잘 버무려 놓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상상적인 측면을 많이 포함을 했지만, 예. 그러나 이 한반도의 정세가 그만큼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걸 엄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홍준표 대표는 이걸 좀 꼭 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런 걸 좀 권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이라는 게 정말 그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런 어떤 위험성, 경계성을 충분히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 충분히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의도에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가 바로 1987입니다. 김부겸 장관도 SNS에 상당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직접 또 보셨다고요? 예, 저는 예. 이제 저도 봤는데 예.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아, 제가 보면서 예. 그리고 영화가 끝났는데 관객들이 떠나질 않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를 끝까지 듣고 보통은 자막이 올라오면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끝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눈물 훔치는 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이 거기 들어있어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서 이제 숨지는 장면, 이런 다치는 장면, 이 장면의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공안 세력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탄압을 했나 하는 부분들은 아주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눈에 띄는 것이 그 당시 언론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보도를 하려고 했던가. 보도 지침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 기자들이 글을 쓰는 그런 모습들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예. 그래서 1987을 보면서 1987년도 6월에 있었던 우리의 그 아픈 과거들이 예.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검경 수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함께 보다 보니까 더 큰 화제가 됐어요. 저는 이철성 청장은 예. 조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박종철 사건이라든가 이한열 사건은 경찰로서는 좀 부끄러운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청장이 검찰청장과 같이 본다.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교롭게도 네 분이 이걸 보게 됐나. 아마 그 문무일 검찰총장은 좀 떳떳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종철 이한열 사건 경찰을 뒤엎은 게 예. 어떻게 보면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뜻깊었을 텐데 예. 경찰로서는 상당히 검찰총장과 보기에는 좀 민망한 두 사건이거든요. 분의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간략하게요. 저희가 이제 연말 극장가에 상당히 좀 화제를 모은 두 영화 소개해드렸는데 관객들이 이제 두 영화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이제 연말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예. 이제 좀 저는 화제거리를 던지는 영화다 보여집니다. 예.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런 민주화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엄중한 또 안보의 현실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 영화 두 영화가 저는 뭐 배치된 영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년에 이 두 영화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 있어 왔는지 정말 그 체류탄과 피와 땀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가 현재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안전하게 살려면 예.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동시에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영화를 통해서 내년도 대한민국의 희망을 또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용 전 평택경찰서 서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